네, 퇴근길 네. 라이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분들이 종종 뭐 착하게 생겼다, 똑똑하게 생겼다, 진짜 잘해주게 생겼다 이런 얘기들 남자분들 절대 근데 남성분들은 예. 착하게 생긴 게 예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저분 예쁘단 네. 말 안 하고 되게 착할 것 같아. 그럼 딱 보면 진짜 뭐 초미녀. 자, 여러분이 여러분이 딱 이 얘기를 들어서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려면 자, 기생 오래배 같이 생겼다, 진짜 나쁜 남자 같이 생겼다, 싸가지 없이 생겼다,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난 잘생겼구나 판단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 외에 뭐 착하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는 선하게 생기셨어요. 인상 좋으세요. 절대 되게 여러분 우리 아빠 같으세요. 이런 거 있죠.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어떤 얘기 들으세요? 저요? 네. 저는 그냥 뭐 수컷 같다 뭐 이런 뭐죠? 아니 오늘 약간 좀 약간 저- 거친 느낌으로 계속 오전부터 가시나? 1부부터 가시나요? 제 네. 수염 수컷. 이런 것도 느껴보신 분들은 또 전혀 다른 느낌들이 있으시니까요. 그러면 정말 애널리스트하게 생기신 분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애널리스트죠. 애널리스트 같이 생긴 건 뭐예요? 정말 너무 철저하게 분석하고 스마트하시잖아요. 스마트하고 완전히 그냥 하나부터 끝까지 다 분석해버리는. 그러니까요. 네. 뭔가 숫자가 눈에서 막 나올 것 같은 그런 대단합니다. 느낌입니다. 네. 오늘 자동차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자동차 주주분들이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프신데 자 오늘 양괄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좋다 안 좋다? 라면 올해 어떻습니까? 먼저 답부터 듣고 합니까? 예, 궁금해요. 좋다 안 좋다? 이게 좋겠죠. 쉽지 네. 않은 대답이긴 한데요. 네네. 네. 양쪽 다 맞죠. 좋지도 좋기도 나쁘지도 하고. 않습니다, 올해. 네.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시는군요. 그래요? 안 좋은 점도 있고 네. 뭐 좋은 점도 있고 어디 뭐 이렇게 6대4, 좀 말씀을 5대5?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좋을 것 같은데 자동차 올해. 뭐 업황을 네. 보면은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게 있기는 한데 네. 사실 주가만 놓고 보면은 뭐 지난해 이미 좀 주가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로 보면은 좀 좋은 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업황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올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매크로 변수도 있고 해서 난관이 있기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별로 안 예. 좋게 들리네요. 안 좋게 들려요? 주가는 싸지만 네. 업황이 안 좋다라는 거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에 대한 뭔가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안 보인다. 자동차가 지금 현대차가 15만 9천 원이죠, 네. 그죠? 가격 이 정도면 저는 또 밸류콜 들어갑니다. 제가 얼마 이게 전에 싼 겁니까? 싼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그 SK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 밸류콜 들어가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히히락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대차 저는 이 정도면 밸류콜 들어가도 괜찮다. 제 의견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대차가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왜 가끔 보면 우리 가까이 있는 것에 너무 좀 가치를 안 부여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평가절하하죠. 그러니까 네. 저 어릴 때도 보면 저희 옆집이 이제 그 깃발 꽂는 그 뭐죠? 그 점집이었거든요. 네. 동네 애들이 다 막 걔네 집 애들도 놀리고 뭐 이랬었다고요. 그 아주머니 뭐 하시는지 잘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전국에서 찾아오시던 유명한 유명한. 점집이었어요. 전국구. 네. 그러니까 현대차도 이유가 약간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내수 브랜드이기 네. 때문에 좀 평가절하는 물론 면이 그 과거에 있는데 굉장히 못 만들었던 시절도 네. 있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저는 현대차 꽤 품질로도 괜찮고 그쵸. 새로운 자동차 쪽으로 도전도 잘 하는 것 같고 네. 뭐 여러 면에서 포트폴리오나 훌륭하죠.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네. 저는 올해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뭐 저도 이제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안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 변수들. 네.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경기 둔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냥 현대기아차 자체적으로 차를 생산해서 파는 것만 놓고 보면은 뭐 2022년도에도 굉장히 성과가 좋았었고 뭐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10%대 점유율이 최초로 달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제 3위를 이제 등극을 했죠. 네. 폭스바겐하고 스텔란티스 다음으로 뭐 현대기아차가 합산으로 3위에 또 랭크가 됐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뭐 상황이라서 네. 이게 뭐 올해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외부 변수는 안 좋아도 회사 본질적인 펀더멘탈은 좋아졌기 때문에 네. 뭐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좀 이런 힘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판매량이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판매 많이 줄었다고 해가지고 이번 판매량 별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뒀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네. 안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판매량이 지금 12월 달까지 집계를 해보면은 한 1,350만 대 정도, 네. 뭐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 전체가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신차 네. 판매, 미국 네. 시장 자체가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나쁜 거냐면은 거의 11년 만에 최저 판매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래 미국 시장이 2018년도만 해도 뭐 1,750만 대 정도 네. 이제 판매가 됐었는데 뭐 1,350만 대면은 한 400만 대 정도가 이제 소실이 된 거죠. 아니 22년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죠. 2022년도를 말씀드리는 아니 22년에 그렇게 대기를 오래 해야 된다는 둥 뭐 그렇게 뭐 차가 없어서 못 판다는 둥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못 판 거죠. 차가 없어서. 그러니까 진짜 차가 없어서 못 판 거네요, 그죠? 네, 진짜 못 팔아서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작년, 재작년 생각해 보면은 뭐 저금리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났어야 되는데 네. 네. 자동차는 그 사이클에 생산 차질 때문에 아니 이제 생산 소비를 차질은 안 뭐예요? 이어진 반도체 거죠. 때문인 거예요? 반도체 이슈가 제일 컸었고요. 네. 뭐 그리고 나서도 사실 보면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차량 생산 못하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특징이 굉장히 이제 많은 부품들을 다양한 곳에서 소싱을 해오다 보니까 어느 한 뭐 곳만 한 군데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 차를 생산 못하는 좀 이런 데서는 좀 약점이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판매량도 좋았는데 지금 최근에 들려왔던 소식 중에서 리스 차량,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굴리는 미국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다. IRA 관련해서 네, 이게 네. 어느 정도 비율인지 혹시 나오나요? 그게 사실은 리스 차량들이 지금 아직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아. 특히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네. 않은데 미국 시장 전체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플립 판매라고 하는 상용차용으로 나가는 게 평년 기준으로 한 18% 정도 차지를 합니다. 전체 100대 팔면 18대예요. 그렇죠. 18대가 이제 플릿이고 거기에서 이제는 개인 리스까지 하게 되면은 한 25%에서 30% 사이 정도 요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리스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20-30% 이상으로도 더 이제 뭐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면은 네. 원래는 이제 플립 판매 쪽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용차로 나가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거기서 몇 가지 조건들만 만족시키면은 개인들이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IRA를 많이 우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상황이 특히 전기차 쪽으로는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네. 보이네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리스를 사실 선택하는 게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살까 리스를 할까 아니면 장기 렌트 할까 하는 게 그렇게 각 그 구매 방법들 간의 벽이 이렇게 높진 않잖아요. 아니 근데 살래다가도 그냥 리스할 수도 있고 렌트로 바꿀 수도 있는데 미국도 이게 우리처럼 아주 심플하게 그냥 저도 그래 궁금해요. 리스하려면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뭔가 리스하려면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게 좀 까다로울 수도 있잖아요, 외국은. 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 현대기아차 쪽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한 내용을 보면은 네. 일단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들이 리스를 하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리스로 구매를 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고 네. 보통은 이제 상용차처럼 이제 대규모로 여러 대의 차량을 리스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스 차량 자체가 일반 리테일 차량 대비해서는 미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성이 아주 높은 판매 방법은 아니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마트 저 체인 같은 데서 야 저 아이오닉 6 뭐 500대 리스해 이런 식으로 하는 리스들은 가능하나 그렇죠. 개인들이 그냥 우리처럼. 리스를 막 구매하고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겠군요. 개인들이 리스를 사시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합니다. 우리랑 또 다르군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개인들도 요새 리스 장기 렌트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차량 구매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더 뭐 그렇죠. 차량을 그렇죠. 한 3년 5년 네. 주기 바꾸는 분들에게는 더 유리하다고 하면서 근데 미국은 좀 다르다라는 점. 네. 알겠습니다. 이 가운데 CES에 올해는 왜 자동차 기업은 참가를 안 했을까요? 작년에 참가해서 막 차 띄우고 막 그랬잖아요.
뭐 현대기아차 네네. 올해는 이제 참가를 안 했고요. 근데 뭐 저도 뭐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고요. 네. 근데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이제 CES라고 하는 게 뭐 전반적으로 혁신적인 기술들을 가지고 나가서 좀 이제 광고를 하는 좀 이런 홍보를 하는 장이기 때문에 올해는 뭐 별로 보여줄 게 없어서 안 가지 않았을까. 아니 작년에 우버랑 같이 네. 그렇게 택시 만든다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그랬었나요? 뭔가 그 후속 얘기가 전혀 들려오고 있지 않아가지고 근데 뭐 그런 경우가 뭐 종종 있습니다. 아, 이제 그래요? CES라는 게 워낙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모든 게 다 현실화되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종종 많고요. 그때 너무 대대적으로 얘기를 했어가지고 막 우버 주가 올라가고 막 진짜 그랬었나? 우버랑 같이 손 잡나요? 막 이러면서 어. 기대했는데 이게 쏙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뭐 현대 기아차가 지금 뭐 자율주행 쪽으로는 계속해서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다음 면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워낙에 기술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뭐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뭐 곧 나올 거다, 25년이다, 30년이다, 뭐 말은 많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정말로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자율주행차가 바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완성차들도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포드가 아르고 A라고 하는 그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한 유닛을 이제 폐기를 했거든요. 네.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뭐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난관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다각적으로 다들 투자를 하고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분야가 네. 그쪽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 요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전기 그렇죠? 요금이. 네. 그래서 전기차가 메리트가 오히려 없다는 이제 얘기들이 솔솔 들려오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건 뭐 잠시 일시적인 거지? 뭐 아무래도 뭐 천연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에너지 공급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근데 또 올해 들어와서 많이 얘기가 좀 달라진 게 유럽이 생각보다 많이 날씨가 따뜻하다라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유가도 내려가고 뭐 천연가스 가격도 안정화되고 했기 때문에 뭐 유틸리티 코스트가 작년에 그런 얘기 나올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그래도 전기차 관련된 코스트들이 많이 올라온 거는 사실인 거고, 그리고 영국이나 뭐 독일 이런 국가에도 보면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을 점차 축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도 내려가고 뭐 이제 운영비용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뭐 코스트 페리티가 이제 옛날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가 테슬라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전기차 쪽에서도 밸류를 굉장히 많이 주곤 했지만 결국에는 투자자분들이 그 자율주행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기대를 가장 많이 한 기업이라서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앞서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이런 관련한 과에 굉장히 저명하신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테슬라에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연구 인재들보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인재들이 더 훌륭하고 사실 기술이 더 발전되어 있는데 우리는 제도적인 환경이 그게 뒷받침되지 못하고 환경적으로 이제 실험할 수 있는 구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덜 부각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아닙니까? 애사심이 너무 애국심. 애국심이 너무 좀 과하셨던 건 아닌가. 근데 뭐 물론 이제 우리도 그거는 뭐 훌륭한 네. 인재들 많이 있긴 그러니까 하겠지만 더불어서 제자들이 많이 그렇죠. 거기 가 있다고. 근데 뭐 저 그거를 좀 입증할 수 있는 네.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그 기술력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많은 뭐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만약 그런 사고를 현대차가 일으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쵸. 그 그렇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테슬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법적인 이슈도 굉장히 또 미국 기업이기도 네. 하다 보니까 뭐 잘 이제 유지하죠. 헤쳐나가는데 뭐 현대기아차 같은 외국 기업이 미국 가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회사가 뭐 망하니 마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과감하게 할 수 없는 거는 좀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저희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에서의 최고봉이라고 하면은 결국 미국 실리콘밸리나 거기에서의 어떤 인재들이 가장 뭐 탤런트가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거를 뭐 따라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아직도 좀 소프트웨어 쪽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배우고 네, 좀 네. 협력도 하고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어떻게 뭐 라이더 방식으로 가요? 아니면 그냥 그 테슬라처럼 카메라로 해갖고 센싱으로 저 계산 돌리고 합니까? 라이더 방식이라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것도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다 방식으로 기존에 많이 하고 지금 레벨 3 곧 출시할 레벨 3 같은 경우도 라이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가지고 나오긴 하지만 네. 이런 카메라 방식 같은 경우에도 염두에 두고선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면은 그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회사도 카메라 베이스로 해서 레이더나 라이다 기능을 대체하는 기술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신기술들이 나오면서 다각도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라이다냐, 뭐 카메라냐,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나누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혹시 따라오기 어려우셨으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따라오기 어려운 건 없고요. 저는 그냥 아쉬워요. 그냥 우리나라 기술이 네네. 더 많이 더 있는데 좋았으면 또 좋겠어요. 환경적으로 조금 제약이 아. 있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듣고 그렇습니까? 싶었던 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서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럼 지금 저 어쨌든 테슬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테슬라 주가가 뭐 많이 하락했죠. 지금 이게 우리가 진짜 웃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미국도 제일 많이 투자했어요. 미국도. 개미들도. 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테슬라를 거의 이제 신봉하시다시피 한 믿었죠.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 뭐 거의 4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에요. 네. 예, 그 정도 수준까지 60% 70% 빠졌어요. 갔는데 요거는 혹시 우리 연구원님께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이거 지금 전체 추세가 이제 확실히 뭐 금리 올라가면서 이제 테슬라 같은 이 주식들은 빠질 수밖에 없다는 쪽이세요? 아니면 지금 뭐 이런저런 그 노이즈와 이슈들로 조금 그 장기적인? 가라앉긴 했으나 결국은 다시 회복할 걸로 보시는지. 일단은 사실 테슬라 자체적인 문제가 최근에 좀 있었죠. 있었는데 판매 쪽 이슈가 있었고 네. 일단 중국 쪽에서 판매가 많이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테슬라가 한 9월달 정도에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했었고 12월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추가적으로 프로모션을 또 조금 더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 한 10월달인가부터 테슬라가 거의 매주 단위로 보게 되면은 매 주마다 계속해서 판매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까지도 계속해서 좀 판매가 하락한 걸로 이제 중국 내에서 좀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은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는 거는 테슬라가 가격 인하하고 프로모션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 좀 반전이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공식적인 데이터는 아닌데 워낙에 이제 테슬라를 좀 팔로우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 내 데이터도 이제 주간으로 이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상승 반전하는 추세가 나와주면은 좀 센티멘트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이 1월 달에는 춘절 연휴가 좀 이제 굉장히 좀 길게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보조금이 이제 올해 1월부터는 또 사라지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이게 막 V자 반등이 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일단 좀 걸리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양산 문제 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2020년도에 이제 배터리 데이 때 4680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심어줬었고 네. 이게 정말로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다 먹어버릴 것 같다. 뭐 이런 기대감들을 이제 투자분들이 받으셨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좀 양산 체제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얘네가 주당 한 1000대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4680 배터리가 양산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그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뭐 왜냐하면 52주 기준으로 봐도 뭐 5만 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요구하는 뭐 성능이나 지금 뭐 가격도 지금 안 나온 상황이라서 그 두 개가 일단 좀 해결되는 거를 좀 봐야지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펀더멘탈은 그래도 괜찮다. 전혀 문제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외부 변수도 있지만 이런 판매랑 그리고 네. 4680 배터리 양산은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거 판매나 배터리 문제가 주가를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낼 정도의 악재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사실 저희가 테슬라 하면은 없어서 못 사는 차 앞으로 네네. 뭐 5년 10년 동안 연평균 50% 성장은 보장된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미래 가치를 저희가 다 땡겨왔죠. 네네네. 뭐 앞으로 2천만 대는 기본으로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1조 달러 이상 밸류를 받았을 때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다 합쳐도 안 된다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이제는
미래 가치를 굉장히 많이 땡겼었기 때문에 이게 그 미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을 때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좀 퍼센테이지로 좀 따지기 힘든 좀 임팩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계획대로는 이 테슬라는 못 갈 거라고 사람들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지금 봤을 때는 23년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네. 22년도까지, 그러니까 22년도 뭐 상반기, 뭐 2분기, 3분기 때까지만 해도 성장 곡선대로 그대로 가고 있었고, 네. 오히려 2분기 때는 뭐 상해 락다운도 있었고, 뭐 그것만 아니면 훨씬 잘했을 텐데, 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4분기 때는 그게 좀 확 꺾였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꺾인 분기가 이제 4분기고, 네. 올해 1분기 때 이후로 반등세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이제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정말 사고 싶은 전기차는 테슬라였는데 뭐 BMW에서도 나오고 벤츠에서도 네. 나오고 하다 보니까 파이를 물론 전체 시장도 커지지만 그 안에서 파이를 자꾸 테슬라가 뺏기잖아요.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텐데 그 가운데 있어서 테슬라는 계속 점유율이 낮아지고 시장은 커지고 뭐가 더 빠를까요? 점유율이 낮아지는 게 빠를까요? 시장이 커지는 게 더 빠를까요? 근데 그걸 테슬라는 생각하면은- 계속 성장은 하겠죠. 네. 뭐 이제 성장을 할 건데 점유율이 이제 좀 뭐 빠질 수밖에 뭐 없을 것 그렇겠죠. 같고. 근데 최근에 이젠 좀 이 리스크 요인으로 보는 거는 그런 고가 차들 사이에서 경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벤츠나 BMW 이런 데서 뭐 테슬라보다 더 완성도 높은 프리미엄 전기차를 내서 뭐 경쟁이 심해질 거다 이런 부분보다는 뭐 중국의 BYD라든지 네. 아니면은 다른 이제 뭐 현대기아차를 비롯해서 뭐 포드, GM 이런 매스 프로덕션을 하는 완성차들이 싼 전기차를 내기 시작을 했다. 이게 가장 큰 우려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싼 차들이 전기차 옛날에는 뭐 5천만 원, 6천만 원 기본으로 하고 뭐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 이런 거는 더 비싸잖아요. 뭐 7, 8천만 원은 기본으로 이제 스타트를 하는데 이제 뭐 3천만 원짜리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가격 하방 압력이 굉장히 세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네. 우려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저가형이 곧 나오지 않습니까? 모델 2 네. 말씀하시는 거요? 근데 그거는 아직은 뭐 멕시코 공장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아직 모델 나올지 3 밑에 모른다. 모델 2가 또 나와요. 네네. 저가 모델 진짜. 얘기하는데 멕시코에 신공장을 지어서 모델 2를 생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아직 뭐 세미랑 사이버트럭 먼저 또 가고 그 다음에 한참 후기 때문에 정프로의 이 예측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어떤 생각해봤어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프로는 또 정확하게 또 예측을 했었거든요. 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내놓을 때 과연 테슬라의 경쟁이 그대로 있겠느냐? 네.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가 차량에서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내가 돈 많은 사람이면 테슬라 모델 뭐 이거보다는 차라리 무슨 저 벤츠나 포르쉐나 BMW 걸 사지. 그리고 이제 중저가 브랜드들에서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특히 이제 고자동차 때 사는 사람들은 품질에 오히려 더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단차 없는 걸로. 네, 그럼 비슷한 가격인데 만듦새가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 확 마음이 상해버릴 수가 있어서 저는 그 상황이 되면 아마 테슬라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은 이 상황을 이미 1년 전에 예견하고 안 들어갔다가 이제 배 많이 아팠었죠. 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위장 치료가 좀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다른 분들이 위장이 많이 아프신데 정프로님 혼자서 위장 치료하신다고 발언을 하신 거죠?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니다. 지금 가시죠. 말리셨어요? 말렸죠 저는. 어. 네. 그때 욕 많이 먹었고요 또. 네.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얼마라고 적정 보세요? 아, 지금 이거 진짜 보면은 계산하기 힘들겠다. 113달러 선 지금 장 마감 후에 지금 프리마켓 112달러 선 100달러 뭐 아래 80달러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실 테슬라 적정 주가는 거기 저도 어렵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잘 질문 왜 모르겠고요. 쓰신 거예요? 말씀해 주시려고 제가 쓰신 거 쓴 질문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그 과거 이렇게 막 쫙 올라갔던 이 주가에서 이제 훅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뭐 가더라도 굉장히 완만한 그러니까 상승하더라도 이제는 완만한 상승이지 예전처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막
치고 달리는 이거는 정프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약간 좀 동의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저도 뭐 지금 일단 한번 주가가 좀 기세가 좀 꺾인 것도 있고 그리고 성장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 주려면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새로운 걸 뭘 들고 나오는 것보다는 기존에 얘기했던 거를 AS 하는 게 더 좀 급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단기에 뭐 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뉴스가 뭐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앨런 머스크가 뭐를 발표한다고 해서 주가가 또 옛날처럼 막 그거를 미래들이 확 땡겨서 반영해 줄 거냐? 그럼 지금 상황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지금 테슬라에 몰려 계신 분들은 어떡하죠? 이렇게 하나하나 또 배우는 겁니다. 네,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프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가? 이런 거 하나하나씩 이제 고쳐 나가시는 거죠.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닌 게 네. 진짜 막 300불 위에서 많이들 매수하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 특히나 있죠. 이제 최근에 주가 분할하기 전에 주식 분할하기 전에 이제 주식 분할하면 항상 굉장히 많이 뛰었으니까 사셨던 네.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여러모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테슬라의 뭔가 방향성을 봤을 때는 오리무중인 거네요. 테슬라. 일단 뭐 하여튼 1분기 저 판매 데이터를 좀 봐야 뭔가 좀 이렇게 방향이 좀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거죠. 네. 다시 그걸 회복을 하느냐. 뭐 일단 주간 판매 데이터가 좀 주간 온다. 판매 데이터. 뭐 그러면은 이제는 네. 주가가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중요하지만 이제 국장에서는 우리 현대기아차 투자하신 분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가 중요한데 2023년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저는 좀 약간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현대기아차가 되게 해외 시장, 특히나 미국 시장을 엄청 보는구나 싶었던 게 그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연말에 그 볼드랍이라고 하나요? 그 딱 카운트다운하고 팍 터뜨리잖아요. 타임스퀘어에서 거기에 딱 기아가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돈을 이렇게 쓰고 광고를 하다니 기아가 전기차를 얼마나 많이 팔고 싶으면 이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떻게 올해 좀 퍼포먼스를 기대해도 좋을까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작년에 또 많이 빠졌거든요. 네. 많이 빠졌는데 사실 실적이나 점유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도 나쁘지 않았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도 뭐 올라갔습니다. 뭐 네. 미국도 올라갔고 뭐 유럽도 올라갔고 근데 작년에 이제 주가가 안 좋았던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수익성이 이 수익성 유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수익성 높은데 과거처럼 수익성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점유율 올라갔던 부분도 올해는 점유율이 하락할 것 같다. 좀 이런 우려들이 반영되면서 점유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율 하락에 대한 우려는 그거죠. 이제 다른 메이커들이 생산이 회복이 된다면은 이제 GM, 포드, 뭐 폭스바겐이 생산 정상화 못 되면은 만들어서 좀 우리가 점유율 올라간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점유율이 다시 뺏기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들이 반영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물론 뭐 외부 변수들 때문에 수익성이 일부 악화되는 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에 보였던 것만큼 막 크게 이젠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제 생각엔 주가는 이미 그런 나쁜 부분들을 선반영한 상황인 거고, 네. 거기에서 더 지금 실제로 올해 보여줄 수 있는 실적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에 더 가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젠 점유율을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판매 목표치를 보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또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젠 글로벌 시장 점유율 유지를 하면서 좀 경쟁력 입증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주가는 이제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지금 뭐 12월 달 판매 데이터를 봐도 미국 시장에서 지금 제일 재고가 많이 쌓이고 그리고 판매 쪽에서 좀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게 픽업 트럭 쪽이거든요. 안 팔려요? 안 팔리고 이미 너무 많이 팔았어요. 픽업 쪽이? 픽업 쪽이. 왜냐하면 이제 GM, 포드 같은 애들이 작년에 생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제일 많이 생산한 게 사실은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돈이 제일 많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차종 위주로만 계속해서 생산하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수요가 이미 좀 포화 상태에 좀 도달을 했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좀 많이 하는 중소형 차들 같은 경우에는 네. 가격이 좀 싸잖아요. 수익성도 좀 낮다 보니까 제일 경쟁이 없고 그리고 재고도 낮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상황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고가 차량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고가 전기차 아니면은 가장 고수익성의 차량들이 SUV 힘든 뭐 상황이 이런 될 것 같고 SUV도 SUV인데 그 중에서 좀 큰 SUV, 뭐 네, 풀 사이즈 네. SUV나 아니면은 뭐 럭셔리 차량들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힘든 반면에 현대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세그멘트는
아웃퍼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일본 차가 미국 시장에서 작년에 판매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아직도 전기차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뭐 전기차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 세그멘트를 뺏기기만 하니까 일본 차들은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도 뭐 점유율이 크게 올라가기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경쟁 구도에서 뭐 국내 완성차는 확실히 경쟁사 대비해서 우위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 내연기관 차들에 대한 평가는 괜찮죠? 현대기아차. 네, 전기차 빼고라도. 뭐 그렇죠. 네. 예. 왜냐면 또 사실 뭐 전기차가 많이 관심 좀 받긴 합니다만 저 올해는 이제 내연기관 차가 얼마나 많이 팔리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전기차라는 어떤 꿈이 네. 얼마나 잘 펼쳐지느냐, 얼마나 잘 그리고 있느냐가 이제 주가를 결정한 제일 중요한 뭐 요인이었다면 올해는 아마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느냐. 결국 이제 돈은 내연기관 차들이 이제 거의 매출의 한 80-90% 이상은 하고 있을 테니까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내연기관 차량 판매 뭐 증가율이라든지 뭐 점유율 이런 것들은 잘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까? 유럽이나 저 미국에서? 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랑 점유율이 사실 거의 비슷하게 가요. 미국에서도 지금 내연기관차 점유율 전체 시장 점유율이 한 10% 초반대, 전기차도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점유율이 조금 더 높기는 해요. 근데 내연기관차도 뭐 거의 한 9% 정도 이 정도로 올라와서 전기차는 이제 뭐 10% 초반 뭐 이렇게 그렇게 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둘 다 이제는 같이 좀 잘 팔리고 있고요. 네. 지금 환경 규제 때문에 사실은 전기차나 친환경차를 팔아가지고 환경 규제에서 마진을 안 남겨놓으면은 내연기관차를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차를 오버해서 팔게 되면은 이게 규제를 막거든요. 근데 그 벌금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거를 안 빼면 이걸 팔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전기차를 많이 파는 팔아야 애가 내연기관차를 내연기관차를 팔 많이 수 팔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갑니다. 그럼 마진이 별로 남지 않아도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하는 이유는 그나마 마진이 더 높은 내연기관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프로모션을 하게 되는 거네요. 환경 규제 영향도 분명히 있죠. 네. 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전기차가 진짜 돈을 못 벌었어요. 워낙 제조 원가도 비싼데 네. 소비자들이 원해서 사는 게 아니라 환경 규제 때문에 억지로 파는 거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소비자들도 전기차를 좀 사십니다. 그러니까 네. 원해서 사기 때문에 근데 소비자가 원해서 사면은 좀 마진 남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도 마진은 뭐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남아요 요즘에 전기차? 남는다고 하네요. 몇 그래도 퍼센트 마진율? 보통 이제 완성차 우리 내연기관차는 한 7%, 8%? 그 정도 이게 되나요? 뭐 환율하고 뭐 이런 게 좀 변수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최근에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한 미드 싱글 정도, 뭐 5% 내외 정도는 나왔던 것 같고요. 유럽도 이제는 뭐 그 정도는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환율 조건하고 네. 뭐 보조금하고 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안정적인 마진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부품사들은 어떤가요 요즘에? 부품사들. 네. 부품사들이 작년에 되게 힘들었었죠. 네. 부품사들이 이제 작년에 되게 힘들었었던 게 일단 원가 부담이 좀 있었고요. 뭐 운송비도 많이 올랐고, 네. 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생산 차질 때문에 공급 물량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완성차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안 나왔었는데 올해는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생산이 올라오고요. 뭐 차량 반도체 수급 차질 해소되면서 생산 올라오고 그리고 운임이 또 많이 빠졌죠. 운임이 거의 뭐 재작년 수준으로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네. 운송비 코스트가 많이 절감이 될 거고요. 원자재 가격 빠진 부분도 뭐 작년 한 2분기 때 피크 찍고선 계속 내려와가지고 뭐 올해 작년 4분기도 3분기 대비해서 내려왔고 올해 1분기는 작년 4분기도 또 내려오고 뭐 이런 그림이 돼서 수익성 개선 효과가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완성차보다는 오히려 자동차 쪽 투자는 부품주 쪽이 더 괜찮겠네요. 상대적으로 사실 본다면. 지금 뭐 주가 흐름을 봐도 네. 부품사들이 좀 장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뭐 완성차도 이제 작년 주가 뭐 많이 빠지면서 가격 메리트가 생겼고 부품사들은 거기에다 더해서 수익성도 올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품사가 올해 주가 수익률은 더 우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수하다라고 네. 해서 지금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현대위야, 만도 이런 거 쳐봤는데
안 좋네요. 지금 안 좋은데 이 올해는 이제 상대적으로 어쨌든 완성차보다는 부품 쪽에 대해서는 뭐 수익성이나 실적 부분 봤을 때 조금 더 좋아질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작년 10월부터 줄줄이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같이 다 같이 빠졌죠. 그러니까요. 완성차도 안 좋았고 다 안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그 수소차는 아예 얘기가 없나요 요즘에? 수소 경제 사라졌나요? 수소는 최근에는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작년에 수소 경제 원래- 난리였잖아요. 원래 이제 안 하나면 안 하나? 예정했었던 모델들이 이렇게 쫙 나왔어야 되는 건데 뭐 몇 가지 이제 뭐 수소 승용차라든지 뭐 제네시스 수소차 얘기도 좀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 뭐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수소 경제라고 하는 게 사실 수소차만 있는 게 아니라 그쵸. 뭐 수소 생산부터 발전부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수소 밸류체인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현대차 그룹 내 수소 프로젝트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후퇴 그리고 뭐 정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전기차보다 더 많이 부응을 하겠다라고 해서 작년 정말 초반에 네. 난리였잖아요. 수소 경제 얘기하면서 막 관련주 거론하고 수소 스테이션이 좋냐, 뭐가 좋냐 얘기하고 아닌가 그럼 봐. 우리는 괜히 괜한 에너지를 뺏긴 거네요. 뭐 이게 기술 발전이 이제 뭐 기대치를 못하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한번 또 꿈꿨다가 잠깐 또 가라앉았다 다시 또 가기도 그쵸? 하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계속해서 뭐 재생에너지 쪽, 친환경 쪽으로는 전기 쪽으로 계속 뭐 당분간은 좀 뭐 그렇지 자동차 않을까요? 쪽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동차 우리나라가 참 이제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현대기아라는 이제 큰 저기 메이커가 있고 그 쌍용이 이번에 이제 또 그 토레스 반응이 좀 괜찮았고 맞아요. 다음에 이제 또 코란도도 뭐 이렇게 멋지게 만들 예정을 좀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쌍용은 아예 저 다루질 않으시나요? 쌍용은 지금 뭐 거래 거래 정지가 정지 된 상태이다 상태라서. 보니까 네. 뭐 주식 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분석하기가 뭐 좀 분석할 뭐가 없죠 지금. 의미가 없는 건데 네. 지금 보니까 뭐 판매량이 전년 대비 35% 늘고 그러니까. 열풍이 분다고 하고 좀 약간 아쉽네요. 거래가 안 된다는 게. 쌍용 또 뭐 올해 안으로 뭐 거래가 재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거래 재개 일단 결정이 되면은 네네. 또 많이 기대가 되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 많지는 않으니까요. 현대기아차에 이제 저는 이제 괜찮게 지금 보고 있는데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제일 큰 게 뭐 혹시 좀 가능한 리스크들이 뭐 있습니까? 현대차나 기아차에. 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일단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경기 리스크죠. 경기 그러니까 둔화? 정말로 경기 둔화가 자동차 실체? 수요 감소로 이제 영향이 미치면 어떻게 될까? 좀 요런 부분이 리스크가 있는데 사실 미국 쪽 12월 판매 데이터를 보면은 그런 영향이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미국 판매 보면은 그 얘네가 이제 연한상 계절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12월에 1,313만 대 정도 판매 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11월 달 대비해서 계속 좀 내려왔는데 원래 작년 중순에는 이게 재고 부족 때문에 판매가 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12월 달 데이터만 놓고 봤었을 때는 확실하게 좀 수요 쪽에서 압박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제 경기 둔화가 수요 쪽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까 이 부분이 이제 좀 우려가 되는데 근데 12월 달에 현대기아차가 현대차는 뭐 YY로 한 40% 정도 판매가 늘었고 기아는 한 28%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대기아차를 계속 비껴나가고 있기는 한데 네. 외부 숫자가 안 좋다 보니까 전체 숫자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이제는 그래도 영향 받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제일 큰 지금의 리스크 요인인 것 같고요. 아니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사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야 뭐 전체 자동차 업체들 다 안 좋긴 하겠습니다만 비교적 그래도 합리적 가격에 살 수 네. 있는 그리고 연비가 꽤 괜찮은 우리나라 업체 자동차들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어려울 때 항상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과거에도 미국 경기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나라 뭐 차 중고차들 잘 잘 팔렸었잖아요. 팔렸죠. 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전체 매출액이 조금 뭐 하락할 수는 있으나 이 비중을 확대하는 데 오히려 더 기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저도 뭐 그 부분에서 분명히 동의를 하고요. 네. 현대기아차가 위기일 때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전면 네네네. 밀렸던 회사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주가는 또 이젠
뭐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안 좋은데 뭐 자동차 뭐 어떻게 뭐 옥석 가리기 전에 일단은 주가는 다 빠지고 이제 23년도가 정말로 됐으니까 이때부터 옥석 가리면서 이제 주가는 누구는 오르고 누구는 떨어지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현대기아차가 저력을 보여줄 거라고 봐서 네네네. 뭐 지금 당장 이제 현대기아차 판매가 무조건 잘 돼서 이제 오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분명히 이제는 저력을 갖고 올라갈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저 지배구조 리스크 이런 건 없는 거죠? 지금은 지배구조 관련된 얘기는 뭐 나올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기아차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소식 전해드리자면 그 네. 우리가 우버와 손잡고 작년에 현대차가 그 도심항공교통 UAM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기사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손을 잡았어요. 손을 참 잘 잡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렇게 유수의 기업들과 그래서 뭔가 이 사업 협력에 나선다고는 하는데 이 관련된 솔루션 개발한다라고 하고 네. 뭔가 움직이고는 있는 것 같고요. 수소차 관련해서 보면요, 지금 앞서서 우리가 수소를 뭔가 이제 압도적으로 시장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현대차 넥소가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유율 어허. 50%. 네. 1월부터 11월 작년 판매량 보면은 판매량이 1등이래요. 뭐가요? 세계 기준으로 그 넥소가. 아 넥소? 네, 수소차가. 딴 데가 없잖아. 딴 도요타, 에이. 미라이 에이. 2세대 판매량은 굉장히 적고 에이, 거의 혼다 뭐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그 넥소밖에 없으니까 없어서? 그렇지 뭐. 그래도 좋잖아요. 어쨌든 작은 시장에서라도 좋죠, 지금 좋죠. 선두 주자를 네네. 달리고 있다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소식이 또 있었군요. 있다는 걸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자동차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꼭 뭐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빼놓은 말씀 있으시면 시간 좀 드릴까요? 아니 없습니다. 거의 다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신 마지막으로 말씀. 결론을 내리자면 네. 앞서서 반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얘기를 네. 쭉 들어보니까 네. 별로 안 좋은데요. 별로 안 좋게 네. 되셨나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최대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엔 제한적인데요. 아이 그래도 네. 지금 뭐 사실 지금 정도의 분위기에서 네. 뭐 업사이드를 너무 눈높이를 또 이렇게 뭐 높게 가져간다고 해가지고 네. 뭐 그런 주가 수익률이 반드시 또 현실화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좀 냉정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저희가 뭐 이제 경기 리스크에 대해서 뭐 무시하고 뭐 이렇게 다 모든 걸 뚫고 가는 뭐 그런 압도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 논할 수 있는 상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는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네. 그리고 전체 시장 대비해서 그리고 작년보다도 올해 플러스가 난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재일 연구위원은 여기서 보내드릴까요? 보내드려야죠. 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